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지만 4대1로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월드컵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중간 선거의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내일 조지아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전 현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한 19명이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구호 대출금을 거짓으로 사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청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늘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4대1로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월드컵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역대 세 번째 16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을 꺾으며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패배하면서 월드컵의 여정을 끝내게 됐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부터 브라질에게 실점을 연거푸 허용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준 한국은 전반을 4대0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쌓인 피로의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이틀 만에 치러진 경기. 경기 내내 태극전사들의 몸은 무거워 보였지만 후반 들어 한국 대표팀은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후반 76분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결국 4대1로 패배하며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벤투 감독과 26명의 태극전사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게 됐지만 한국 국가대표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이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대 세 번째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전세계 축구 강국을 상대로 자신감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여 발전한 한국 축구의 잠재력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치러진 16강전에서 잉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가 8강 진출을 확정했으며 오늘 한국 경기에 앞서 치러진 일본과 크로아티아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가 승리해 아시아 국가는 모두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간 선거의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내일 조지아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마지막 자리를 두고 어느 당이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조지아주에서는 중간선거에서의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민주당 라파엘 원옥 의원과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의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지난달 8일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인 원옥은 390만 표 중 3만 5천 표 차이로 멕시축구 스타 출신 워커를 0.9%포인트가량 앞섰지만 득표율이 50% 미만에 그쳤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더 많이 득표를 하더라도 50% 이상을 얻어야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두 최고 득표자는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이번 결선 투표의 승패가 양당의 우열을 가릴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간다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확고히 하게 되는 만큼 공화당으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원옥의 득표율은 애틀랜타 지역과 주 주변의 중간도시 득표율에 의해 결정된 반면 워커는 더 많은 카운티에서 더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중간선거에서 워커가 원옥보다 더 많은 카운티에서 승리한 반면 선거구 수준으로 확대하면 각 후보가 1,300개에서 1,400개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등 경선이 치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율은 일반 선거보다 낮은 경향이 있고 일반적인 선거 결과로 결선 투표에서 어떤 후보가 어떻게 성적을 낼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추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노동시장에 최종 금리 수준이 다소 오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신규 일자리는 26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0만 개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5.1% 올랐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일자리는 남는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신규 고용 증가는 26만 3천 건으로 전월 28만 4천 건보다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 20만 건보다 높았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머스트 피어폰트의 스티븐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서로의 근로자를 뺏어가는 광풍 수준은 아니지만 임금 인상 추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신규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노동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임금 상승이 개선 징후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견조한 노동시장 때문에 최종금리 수준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뉴욕시 일원 가정의 연간 가계 지출이 7만 7천 달러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연간 가계 지출 6만 4,187달러보다 20% 가까이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저지시티, 뉴욕 등 뉴욕시 일원 가족의 지난 2년간 연평균 가계 지출은 7만 7,204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만 4,187달러로 해당 기간 뉴욕시에서 거주할 때 비용이 13,017달러나 더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시 일원에서의 주거 비용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일대 주민들의 연간 평균 주거 비용 수준은 3만 560달러였고 연간 총 가계 지출의 39.6%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 연간 주거 비용 수준은 2만 2,016달러로 연간 총 가계 지출의 34.3%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개 대도시 가운데 주거 비용이 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뉴욕시 일원보다 큰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가 41.9%, 호놀룰루 41.2%, 마이애미 39.9%, 세 곳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뉴욕시 일원 주민들은 교육비와 의료, 서비스에 전국 평균 수준보다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뉴욕시 일원 주민들은 연간 평균 2,779달러의 교육비를 지출해 전국 평균인 1,219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의 연평균 총 가계 지출의 3.1%, 약 2,393달러를 지출해 전국 평균인 2.5%, 약 1,604달러보다 많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교통비 지출 수준은 전국 22개 대도시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전 현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한 19명이 연방검찰청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구호대출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15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청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30일 뉴욕시경과 뉴욕시 교정국,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 교통국, 뉴욕시 아동서비스관리국 등 뉴욕시와 뉴욕주 전 현직 공무원 17명을 포함한 19명을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긴급 재난대출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15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공무원들이 소속된 기관은 뉴욕경찰과 뉴욕시 교육국, 뉴욕시 교정국과 뉴욕시 교통국, 뉴욕시 아동서비스관리국 등입니다. 이외에도 MTA 직원과 뉴욕시 인사관리국 직원, 뉴욕시에 있는 비영리기관 소속 직원 등도 있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브로커가 개입된 사기 대출로 이들은 미용실이나 네일살롱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성사돼 돈을 받게 되면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취한 돈을 도박이나 주식 투자, 가구나 전자제품, 고급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을 사취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사기꾼들을 계속 찾아내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소수계를 위한 대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두고 아시안 학생의 절반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81%는 해당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뉴스 사이트인 인텔리전트컴이 지난달 9일 미국 내 아시안 학생 1,2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했습니다. 또 53%는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아시안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절대 지지하는 응답자는 13%에 그쳤지만 절대 반대하는 응답자는 33%나 됐습니다. 다소 반대하는 응답자도 16%였고 다소 지지하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에 절대 또는 다소 반대한다고 대답한 이들의 81%는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32%는 이 정책이 오히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30%는 자신들이 선택한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대답했고 25%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구화한다고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했고 내년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공군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1988년 B-2 폭격기가 소개된 지 30년 만에 선보여지는 신형 전폭기입니다. 지난 2일 공군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놀스럽 그루먼 공장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선보였습니다. B-21은 공군이 운용 중인 B-52, B-1B, B-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1988년 B-2 스피릿 폭격기가 공개된 이후 30여 년 만에 등장한 미국의 신형 폭격기입니다. 레이더라는 이름은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 4월 18일 진주만 공격의 보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본토를 폭격한 두 리를 레이더스에서 가져왔습니다. CNN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긴장 속에 새로운 폭격기의 출시가 이뤄졌다며 2035년까지 중국이 약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개 행사에서 미국의 방어는 항상 갈등을 억제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며 우리는 잠재적인 적들에게 침략의 위험과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조차도 하늘에서 B-21 레이더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은 첫 비행 시기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2026에서 2027년에 실전 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대미 김치 수출액은 2,67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월 말 기준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20만 달러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수출 물량 기준으로 보면 7,991톤으로 전년 7,318톤보다 9.2%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김치 먹기 분위기 조성과 김치의 위상 확립을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6일에는 미국 김치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주정부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곳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과 워싱턴 DC 등 4개 주입니다.
한편 오는 7일에는 워싱턴 DC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2022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남체인, 한양마켓, K마켓 등 미 전역 유통매장에서 김치와 장류 등 우리 농식품 판매 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5세 남자아이가 8세인 가족 친구의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아이는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의 휴스턴 한 가정집에서 5세 남자아이가 8세 가족 친구의 총에 맞는 총기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오후 12시 30분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5세 소녀는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성인 한 명이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집에 있던 전체 인원은 확실하지 않다며 아직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0세 소년이 어떻게 총을 손에 넣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휴스턴에서는 앞서 약 한 달 전에도 교회에서 8세 소년이 10세 형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10세 소년이 아파트 내에서 엽총을 갖고 놀다 8세 소년의 몸통을 가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11세 이하 어린이들 중 최소 299명이 총격으로 사망했고 6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절반 이상은 한인 등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토지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억 6,074만 7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말보다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1%를 소유했고 이 경우 미주 한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인 7.9%, 유럽인 7.2%, 일본인 6.4% 순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결국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은 제8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내년 2월에 심리를 열고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보건국은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달 24일 기준 하루 감염자 수는 약 2,400명이었지만 닷새 후인 지난 29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며 3,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이후 매년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기해 급격히 확산됐는데 올해 역시 어김없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 지도부가 내년에도 주정부 차원의 증세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이 주최한 공공정책 포럼에서 그렉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내년에도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폴 살로 주 상원 예산위원장은 세금 인상 우려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올해 주정부 예산에서는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이 없었고 입법부 차원의 증세 추진은 내년에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